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2월 8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휴식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저희 와이프가 로맨티스트의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로맨티스트일 것 같다는 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제가 그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묻고 싶은 거는 본인이 진짜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문제가 뭔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뭘 원하는지 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아니 선생님 죄송할 간이도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나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문제라는 게 있는데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작 뭐지? 뭔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뭘 해결하고 싶은데 글쎄 말이야. 이런 마음 상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널 비나이다 이야기하는데 뭘 빌어요? 간절히 바라는다. 뭘 바래요? 그러면 그냥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뭘 잘 됐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본인이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를 좀 더 잘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스님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님 아내분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아내분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선생님의 특성, 성격을 나쁘다고 보지 않고 저 특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지. 또 저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애 둘 키우면서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있는데? 때때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하죠. 그런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때때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그거를 행동으로 선생님한테 표현을 해준다면 선생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이 에이전트 성향의 분이 로맨이거나 리얼 분하고 살면서 가지게 되는 자신도 항상 뭔가 좀 더 달라졌으면 더 바뀌었으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약간의 뭐 체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무기력감 또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이 통할 때 내가 뭐 크게 뭐 불만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인분이 로맨티스트 성향일 거라는 생각조차도 지금까지 안 해보셨고 또 실제로는 로맨티스트일지 리얼리스트일지 아이디얼리스트일지조차도 선생님은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만큼 위기를 겪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선생님과 같은 거의 비슷한 성향의 분이 저한테 한 번은 저 상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랬나요? 아니요. 몇 년 전부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처음에 뜬금없이 이혼하자고 그래서 그분도 의사세요. 그런데 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더욱더 아내분한테 잘해주려고 본인이 사실은 뭐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오랫동안 많은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심리학 책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을 한 상태고 엄청나게 아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여전히 아내가 자기하고 이혼을 계속 하자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상담을 해야 되는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아내분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제가 상담해 드릴 게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 상담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를 바꾸기 전에는 어떤 이유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번듯하게 병원에서 의사로 일도 하고 또 돈도 잘 버시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남편분이 있으신데 왜 아내분이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분이 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저하고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다가 아내분이 상담할 이유를 찾아냈어요. 한 가지 아내분의 마음을 최소한 상담을 하게 만드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아내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자식이죠. 그럼 이혼을 하면 아들이 엄마를 따라가기를 원할까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엄마하고 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겠죠.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딱 하나가 있네요. 당신이 상담을 받으면 아들이 당신을 따라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분이 상담에 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내분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댁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를 보기도 전에 그 집이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좀 터집을 잡았겠죠. 네가 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참 순진하고 착한 남자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네가 이래서 네하고 결혼하는 거 찬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순진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XX가 지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제 쇼를 한바탕 벌어지고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던졌는데 남편은 사실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기억도 못 하세요. 근데 아내한테는 귀수로 콱 꽂힌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아내는 자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라는 느낌이 들었대.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이 XX 같은 남자가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가.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이 모든 스토리들을 이제 다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한 상황을 20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본인의 아픔과 고통은 누가 표현을 해줬냐? 누가 표현을 해줬을까요? 내 다리가 아파요라는 표현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거의, 왜냐하면 처음에 저 상담실에 그분이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담실이 4층이었는데 계단을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 거 그걸로 가지고 20년을 연명을 하다가 이분이 이 아킬레스 건과 같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들인데 애가 어릴 때부터 ADHD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은 상태가 있어서 뭐 재수를 한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고민이에요. 네? 언제부터요? ADHD였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약 먹고 있대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ADHD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불안과 울분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그러려니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과민하게 리액션하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재밌게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산하면 애를 데려가면 이 ADHD 진단은 가장 쉽게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WPI 검사를 딱 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는 성향에서 어느 하나의 특성이 뚜렷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랫하게 나와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마음 상태는 뭘 뜻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기력하고 자기의 특성을 죽인 상태로 지내는데 원래부터 이 아이가 그런 특성인지 아니면 약의 효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신경이 억제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분의 문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단순히 아픈 다리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자식한테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덤퍼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비극까지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내 아내는 리얼리스트일 수도 있고 아이디얼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 리얼리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상황을 동시에 보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수용되거나 공감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거를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족에서 서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병원에서 직원과 이 원장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뭐 대화가 안 통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죠? 있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한 사람도 잘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자, 그럴 때 잘하는 분은 어떻게 할 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할 때 못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물론 그 원장이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원장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이제 캐치해서 서로 쌍방간에 원장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환자한테도 전달해주고 이러면은 더 좋죠. 예, 더 좋고. 우와! 그럼 이 코디네이터 역할은 원장의 마음도 잘 파악하고 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까지 파악하고 원장도 모르는 원장의 마음까지도 파악을 해서 이 연결을 해주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혹시 있나요? 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될 때가 있겠죠. 예, 그럼 될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맞았겠죠. 상황이. 그렇죠. 우연히
뭐 성향일 수도 있고 성격에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 있을 거거든요. 쟤가 나쁜 애는 아닌데 어떤 때는 잘하는데 어떤 때는 왜 문제를 일으킬까? 또 쟤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게 뭐 직원이 원장을 보든 또는 직원이 환자를 대하든 보호자를 대하든 심지어는 원장이 환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원장이 또 보호자하고 직접 대화할 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장이냐, 코디네이터냐, 직원이냐, 또는 환자냐, 보호자냐, 이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 아시겠죠? 서로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은 원장님들도 하고 또 저에게 강의를 요청한 대표님이 먼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달라요. 가족하고 회사하고. 가족하고 회사하고 다르다. 조직하고 가족은 달라서 조직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고 네.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어떤 공동체예요? 가족은- 서로 가축처럼 찌시고 뽑고 싸우는 관계예요? 혈연 관계잖아요. 네, 혈연 관계든 아니든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서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한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말을 안 써요. 왜? 가족이라 이야기하고 가축처럼 대한다, 이런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니까. 우리가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축처럼 대하는 거는 그거는 굳이 회사라는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족 자체가 서로 안에서 찌지고 뽑고 싸우는 가축처럼 서로 대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가족에서의 관계가 뭔지조차 헷갈렸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효율성을 원하는 거고 사랑으로 지내야 되고 하는 그 이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는 동료 또는 직원 또는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저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한테 돈을 주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하고 최소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를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에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각기 다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아빠로서 자식을 키운다라는 걸 할 때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빠는 쿨해. 아빠일 수도 있고 이제 엄마일 수도 있는데 엄마는 쿨해 라는 마음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 일과 세상이 있고 아이의 세상은 서로 아주 약하게 연결은 돼 있지만 각자의 독립성이나 특성을 인정해주는, 아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아빠는 쿨해라 엄마는 쿨해라는 입장으로 자식을 대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 아빠는 아이와 연애 중이라는 것은 엄마 세상과 아이 세상이 거의 일치하다시피 하는, 서로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깨어있는 동안에 붙어있다시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너무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선생님, 아빠는 선생님인 아이 세상은 엄마 세상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지내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엄마는 괴로워해요. 아이를 돌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쟤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안 듣냐, 또 10년 내가 이야기한 걸 반대로 지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매니저라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 세상과 엄마 세상이 반대로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거의 대개는 아빠는 아니겠죠, 그죠? 마치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스타 매니저하는 매니저처럼 지내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자녀와의 관계가 저기에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이지만 이제 아빠는 쿨해를 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쿨해. 신경 쓰지 않아서 쿨할까요? 아빠는 괴로울까요? 괴롭지는 않습니다. 아, 괴롭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 아내분과의 관계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내와 아이요. 아니요, 선생님과 아내와의 관계. 그 연애 중인데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연애 중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건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 연애한다라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인 부모는 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이런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믿고 있는 아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아이가 이전에는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한 것 같아.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르고 항상 자기 생각만 한다. 내 자식이지만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아이는 스스로 혼자 다 큰 줄 안다.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편하면 아이도 행복하게 잘 지낸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긍정적인 대화법을 사용하면 아이와의 갈등이 없다. 이거를 이제 아내로 바꿔버리면요. 우리 아내가 이전에는 착했는데 언제부턴가 변한 것 같다. 아내는 남편 마음을 잘 모르고 항상 자기 생각만 한다. 내 아내지만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내 아내는 스스로 혼자 잘 사는 줄 안다.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편하면 아내도 행복하게 잘 지낸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 긍정적인 대화법을 사용하면 아내와 갈등이 없다. 뭐 지금 아내와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선생님은 아내와 연애 중이라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아내를 이야기할 때 이 남녀 탐구 생활에 놓는 남자 여자 마음 몰라요, 여자 남자 마음 몰라요의 멘트처럼 아내 남편 마음 몰라요, 남편 아내 마음 몰라요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의 심리는 마치 아내와 연애를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아내와의 관계나 아내의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아내에게 매달린다.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내와 혼연일치가 되어 아내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이다. 아내이기에 아내의 세상과 남편의 세상이 같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내가 남편의 말대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내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남편의 세상이 아내의 세상과 일치되기를 기대한다. 혼연일치된 심정으로 삶의 정답을 찾고 그것에 맞춰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놀랍게도 선생님이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고 아내에 대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한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3분의 2가 맞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 상태가 3분의 2가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그러나요? 안 좋아졌다고 그러나요? 좋아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네, 많이 좋아졌다고. 그럼 이게 많이 맞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참 좋게 들리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아내와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 또는 남편은 아내와 연애 중이라는 게 참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 삶에 있어서 좋은 것만 있을까요? 어려움도 있을까요? 힘들죠. 아, 힘들다고요? 어떤 부분이 힘들까요, 선생님?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맨날 티격태격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연애 중이에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 만일 우리는
그냥 연애를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분야냐면요. 엄마는 괴로워라고 하는 상황은 진짜 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를 상태를 나타내냐 하면요. 마치 부모는 자기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관계의 정체가 뭔지를 모를 때 엄마가 심지어는 자식을 돌보는 데 있어도 괴롭다라는 심리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원장으로 일을 하든 직원으로 일을 하든 또는 환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뚜렷하게 인식을 할 수 없다면 또는 원장의 마음이든 직원의 마음이든 환자의 마음을 내가 바로 캐치할 수 없다면 바로 이 괴로워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엄마는 괴로워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부모로서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다. 내 아이의 행동에 간섭하기보다는 가능한 내버려 두는 편이다.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성교육을 하기는 민망하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우리 아이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아이에 비해 뛰어난 점을 찾기 힘들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 아이는 부모로서 키우기가 힘들다. 이럴 때 아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호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직원을 집어넣는다든지 원장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설정하기가 진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만 가지고 국한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상황이고 또 아이를 잘 키우려고 각종 육아 교육 서적서를 읽고 교육 강연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항상 실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지식이나 양육 정보를 따르려고만 할 뿐 자녀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내 자녀의 특성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심리 상태에 본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쿨한 삶에 비해 아이 양육은 쿨한 관리와 조절이 통하지 않아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고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되고 온화하게 대응하나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이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엄마고요.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깔끔하고 다정한 엄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책 모드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고민 끝에 아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또는 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심지어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괴로워요 어떻게 해요 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직은요 재밌게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고 할 때 어떤 유형의 분들이 가장 많을까요 선생님? 로맨티스트 성향이 가장 많은데 선생님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상당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디얼리스트. 선생님은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맨티스트예요. 왜요? 선생님 아내분을 파악하기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왜 집에서 아내를 파악하기 힘든 거는 아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고 회사에 있는 로맨티스트는 직원이니까 내가 관심이나 파악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은 편하지만은 선생님이 파악하기 힘든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에서 좀 떨어진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걱정돼서. 선생님은 아이디얼리스트를 이해하기 힘든다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아이디얼리스트를 이해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의 상사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마치 아내를 선생님이 모시는 마음으로 살듯이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모셔야 되는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분이 리얼리스트 아니면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에게 상담을 이 강의를 요청하신 대표님의 마음을 쫙 펴서 WPI를 해봤더니 뭘 것 같았어요? 아이디얼리스트. 예,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비밀이 싹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디얼리스트 대표분이 어떤 직원들을 가장 많이 다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직원일까요? 로맨티스트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맨티스트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조직에 이렇게 많을까요? 자, 그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로맨티스트는요,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존재감을 인정받는데 그 교감이라는 게 뭐냐? 감정적으로 공유가 되고 또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항상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을 간절히 바라요.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도 결코 야단치지 않아요. 왜? 로맨티스트는 본인한테 지나가는 이 바람결에도 아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로맨티스트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로맨티스트의 이 섬세하고 이 예민한 감수성을 이해하기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휴머니스트예요. 네, 휴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로맨티스트는 저게 무슨 인간이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와 고양이의 관계일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는 휴머니스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로맨티스트를 쿡쿡 찌르면서 지내가는데 본인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 주위에 있는 로맨티스트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인 킬링필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하는 로맨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하고 여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고 항상 멜랑콜리한 그 느낌이 어제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더니 남자친구가 내한테 이상한 얼굴 표정을 졌는데 밤새도록 남자애가 왜 그랬을까? 제가 항상 로맨티스트 연구원을 볼 때 걔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딱 느끼면 걔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엉망이 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가장 직접적인 정보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또 끊임없이 전화가 오거나 문자에 대해서 얼굴 표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완전히 지금 폭풍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걔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너 너무 힘들지. 어이구 그래 힘들 때라도 그냥 오늘은 쉬어도 돼. 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너무 너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감동을 해요. 근데 너 뭐하냐? 왜 쓸데없이 지금 전화만 보고 왔다 갔다 하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거의 핵폭탄 맞은 상황이 되는 거죠. 로맨티스트인데 상당히 미성숙하고 세상 경험이 적은 사춘기 소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걱정으로 지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불안이고 우리가 마음을 안다는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얻으면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갈등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이 처음에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사모님이 상당히
여성적이고 사춘기 소녀와 같은 그런 예민함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아름답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 같았어요. 아니면 돌쇠와 같은 이 남자와 나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운명을 극복하면서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저랬던 것 같아요. 로맨티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맨티스를 리얼리스트로 아이디얼리스트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선생님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보여요.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라고 할 때 로맨티스트가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가장 높은 게 로맨티스트예요. 파란 선으로 된 타인 평가에서 트러스트가 있거든요. 트러스트도 상당히 비교적 로맨티스트하고 일치하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놀랍게도 로맨티스트는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많으신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도 있고 또 비교적 자기 생활에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보기에 참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한떨기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 그 수많은 비구름 속을 뚫고는 이런 걸 겪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분은 비교적 로맨티스이시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로맨티스 중에서 힘들게 사는 분은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엄청 찌질한 상태로 있고 자책하는 것도 훨씬 심하세요. 셀프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기준이나 통념적인 게 이 매뉴얼을 만빵으로 높은데 그 매뉴얼에 맞춰서 자기를 본다면 자기는 엄청나게 별 볼 일 없고 자신감 없고 찌질하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거의 자학하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분이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한테 행복하고 잘 사는 분들이 오시겠어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을 가진 분이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제가 초점을 가지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부분도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쏘갔다. 여러분도 쏘갔고 저도 쏘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리얼리스트 분들이세요. 그래서 리얼리스트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획득하는데 그 인정은 뭐냐 하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인으로서 사시는 분, 조직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게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조직 거의 300명의 분들 중에서 이 조직이 얼마나 특수하고 놀라운 조직인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 거의 반 이상이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로맨티스의 분들이 있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 조직은 조직이긴 하지만은 훨씬 정이 넘치고 감성적인 조직이지 어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좀비와 같은 저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과 기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국인의 기본적인 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리얼리스트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휴머니스트 성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리얼리스트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떼거지로 다니고 엄청나게 시끄러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살자.
대한민국은 조폭도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기 운동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리얼리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무 튀지 않게 살려고 하고 남과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닐 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커서는 또 배우자 말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속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이 리얼리스트의 또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에 내가 잘 산다고 믿게 되는 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남을 배려하고 순응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면서 번듯하고 괜찮은 조직에 내가 있게 되면 인정받고 산다라는 그 믿음에서 대기업, 뭐 명문대, 그러면 내가 인간이 됐다라고 느끼고 성공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리얼리스트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면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가정의 화목력, 행복, 건강력.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은 왜 사나요? 가정의 화목력, 행복, 건강력. 아니 당신은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갑자기 공허하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결국 심리 상태 상당히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틀에 충실하고 큰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면서 가능하면 하던 대로 해야죠. 이러다가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갑자기 변화를 해야죠. 창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또 리얼리스트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리얼리스트는 하던 대로 합시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관례대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던 대로 하다가는 우리 죽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그 영화 보면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 그거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리얼리스트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다라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마음이 통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 살자라는 이런 식의 심리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이 아이디얼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 아이디얼리스트는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데, 이상주의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약간 특이하다, 또 좋게 이야기하면 창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다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또라이, 멍청한 놈, 희한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사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 뭔가 상당히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수용되고 인정되기보다는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은 마찬가지.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겉으로 창조 경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방 경제를 부르짖는 나라,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녹색 성장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녹색으로 칠하면 녹색 성장 이렇게 되는 나라.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쓰려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거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반대로 나오는 거. 적폐청산 뭐 이야기할 때도 나한테 나쁘게 하는 놈은 다 적이고 내한테 잘하면 우리 편은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생각을 이 현실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멋있게 이야기하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당히 에고이스트 성향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훨씬 더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옳지 않더라도 옳다고 믿어야지 지가 존재의 이유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성, 탁월성을 중시하고 상당히 자뻑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관행이나 의무 방어는 거부를 하는데 이러면 이런 아이디얼리스트가 조직을 관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왜?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겠어요? 이해를 잘 하겠어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하는가에 대해서 소통하는 갈급함이 더 있죠. 그래서 정체성의 계속적인 확장, 세상에 대한 자신이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자 하나 사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디얼리스트. 조선시대에 유명한 인물 중에서 위인 중에서 아이디얼리스트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얼리스트는 되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는 비교적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잘하고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참 잘 지내고요. 사교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이 조직에 지내시는 분으로서 휴머니스트 성향은 상당히 괜찮으세요.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왜 나를 구박하는 거야? 왜 나를 인정을 더 못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떠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할 때 성과가 좋고 한데 진짜 성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트들하고 같이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그 휴머니스트한테 물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이 교수님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법석석하고 뭔가 잘 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된 게 뭐 있냐 하면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성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에 영업사원들 특히 영업팀장 하시는 분들 휴머니스트만 모인 테이블 그 테이블을 제가 보면서 저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 안타깝게도 가장 지금 활발하게 덜썩하고 분위기 좋긴 하죠. 그분들이 마음에 지금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분기 성과가 다 바닥 수준이 돼서 지금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지금 안고 계시는 분들 저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 인상이 쫙 바뀌면서 담당자 불러가지고 막 항의를 했대요. 우리 성과치를 저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았냐고.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은 상당히 어시어시하는 열정도 있으신데 본인이 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허당과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상당히 외향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복잡 미묘한 감정 파악에 서투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인간성이 좋은데 인간성이 좋지만은 삶에 있어서 아픔을 본인이 다 감당을 하든지 빨리 숨어버리든지 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웬만큼 상황이 괜찮으면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고 한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특히 휴머니스트 성향 밑에 일하는 로맨티스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항상 송곳에 푹푹 찌르는 느낌인데 이러는데 비명을 지르는데도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돼? 그리고 또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잘하는데 야 우리가 한 잔 먹고 가자 우리가 남이다 이러는데 남이다 이러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남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분은 휴머니스트 성향에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일치한다는 거는 이분은 그냥 내 마음 동하는 대로 사니까 그 내 삶이 행복이고 뭐 즐거움이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는 한까지는 그리고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같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라이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남다르게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하면 또라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라이 대장은 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니까 실제로는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이 인정받는 거를 응당받아야 할 거를 못 받고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믿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오래 이 생활을 지내다 보면요, 암에 걸리기 딱 좋아요. 아니면 암은 안 걸리더라도 남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고질병을 스스로 안고 있을 위험성이 높아요. 진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나름대로 웬만큼은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연명하는 수준에서 발휘하는 거지 자기가 실제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황이 못 되는 게 바로 프로파일에서 알려주는 거지. 이분의 또 다른 문제는요, 남이 웬만한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요. 네, 이게 이제 이분의 또 다른 참 안타까운.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마지막 선생님 성향을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에이전트는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획득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뭔가 성과가 있거나 그걸 웬만큼 지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가장 특성은 업무가 인간관계에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당연히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상당히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유능해야 되고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일에 대한 본인 스타일과 또 그거를 누군가가 믿어주고 인정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믿어주고 인정해 주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해주고 중간중간에 자기 하는 일에 태클을 건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러면 배째라 정신으로 거의 사보타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잘 발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전체가 본인 틀과 맞을 때 추진력을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독선적이고 단정적인 모습, 상당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일이든 취미든 약간 강박적인 오타쿠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드라이한 느낌을 많이 줘요. 재미가 없는 분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죠. 에이전트긴 하지만은 로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인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성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돌격 앞으로 하는 전투 요원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피드백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이 업앤다운이 심해서 항상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거나 또 자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은 자학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참고 진짜 지내는, 남들이나 본인 스스로도 자기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지내는데,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또 자기 너무 잘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결코 자기 어려운 거를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엄청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분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캔하듯이 딱 스캔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휴머니스트다, 로맨티스트다, 에이전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리얼리스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맞아, 내가 이런 특성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은 그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지금 잘 사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하고 잘 지내는 그 사람은 내하고 비슷한 거야 다른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정도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난 내가 싫어요. 내가 이거 인정은 하겠지만 나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마음이라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걸 알 수 있는, 알려고 하는
에너지도 지금 충분히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인가 가장 간단하게 내 마음이 뭔지를 알기만 한다면 적어도 내하고 잘 지낸 사람, 내하고 뭔지 껄끄럽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마음이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지도 않고 당혹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넘사벽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신비로운 존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 성향이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일 뿐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각자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상담해 드린 것 같나요? 네. 3시간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300명의 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